5일의 기적 1교시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는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노인과 요양보호사의 관계입니다. 21번 휠체어 이동 시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뒷바퀴로만 이동해야 하는 것은 1. 문턱을 내려갈 때 2. 엘리베이터를 탈 때 3.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4.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5.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답은 3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뒤를 울퉁불퉁할 때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 그 휠체어를 끌고 갈 때 이걸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방향이 좀 애매한데요. 요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울어 보이는데 기울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요양보호사가 뒤에서 있는데 요양보호 대상자가 위로 가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기울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요거 중요해요. 이게 밑으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위험합니다. 요거 사진이 잘못된 거예요. 대신 울퉁불퉁한 길은요. 앞을 들어서 뒷바퀴로만 가주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문턱을 오를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그림을 보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요양보호 대상자가 앞으로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이게 앞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뒤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턱을 내려가는 방법도 이렇게 이쪽 내려가는 방향도 똑같아요. 요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르막길 올라갈 때 밀고 올라가면 되고요. 내려갈 때도 요양보호 대상자가 위험하면 안 돼요. 반대쪽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뒤로 내려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기 이거 시험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도 시험에 나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휠체어 이동하기 이거 반드시 이해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요양보호 대상자입니다. 요양보호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요게 기울어진 게 이렇게 기울어진 게 아닙니다. 사진이 잘못 찍힌 거예요. 요양보호 대상자가 위로 가야 돼요. 위로. 엘리베이터도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휠체어 이동은요. 1년에 3번 시험 보는데 꼭 한 번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나올 수 있다라고 봐줘야 돼요. 꼭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22번 다음 주 요양보호 기록을 작성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 기록은 어떻게 되죠? 간결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작성하는 목적은 뭐여야 되죠? 1. 대상자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알 수 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3. 다른 전문가와 차별할 수 있다. 4.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한다. 5.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록을 하는 목적은요. 표준화에 기여하기 때문이에요. 표준화. 그래서 기록은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표준화를 목적으로 하고요. 기록은 어떻게 되냐?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23번 노인의 낙상을 초래하는 신체, 심리적 요인이라는 건 원인이죠. 그러면 낙상이 일어나기 전에 뭐 어떤 원인 때문에 낙상이 일어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1. 눈부심이 있는 조명 2. 반사작용 느려짐 3. 난간이 없는 계단 4. 평평하지 않은 바다 5. 바퀴 달린 탁자 사용 반사작용이 느려진 거죠. 반사작용. 반사작용이라는 게 반응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그래서 신체 심리적 이것 때문에 낙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24번 당뇨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처 치유가 지연된다. 2. 공복 시 혈당이 감소한다. 3. 체중이 증가한다. 4. 질 분비물이 감소한다. 5. 혈중 포도당 수치가 내려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온다. 옳은 것은 1번이죠. 상처 치유가 지연되는 거죠. 공복 시 혈당이 올라가죠. 체중은 감소하죠. 그리고 질 분비물이 증가하죠. 왜? 이것도 당뇨병도 질병이니까. 질병은 염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분비물이 생겨요.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물을 많이 마셔요.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이 많이 보고요.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영양 흡수가 안 돼서 체중은 감소합니다. 이거 정리해 주세요. 당뇨병. 2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복지 연구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자립성을 높여준다. 녹이 슬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은 재질이 좋다. 1. 배회 감지기 2. 경사로 3. 안전 손잡이 4. 자세 변환형 시트 5.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죠? 안전 손잡이입니다. 자, 그러면 복지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대여 품목은 알아두세요. 대여 품목. 대여 품목하고 구입 품목이 있는데요. 구입 품목은 개인이 사기에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라고 이해해주면 딱 됩니다. 대여 품목은 개인이 사기에 좀 비싼 거. 그래서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침대는 비싸죠. 그 다음에 이동 욕조도 당연히 비싸겠죠. 목욕 리프트, 목욕하는데 들어올리는 거죠. 배회 감지기, 배회 감지기도 뭐 3G 해가지고 이거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요. 핸드폰이나 이런 데 알람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것도 비쌉니다. 경사로 차에서 이제 내려오는 이런 경사로 욕창 예방 매트리스 다 이거 비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여 품목입니다. 그냥 한번 봐두세요. 한번 봐두세요. 그 다음에 이동 구입 품목은 싼 거예요. 뭐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그 다음에 요실금 팬티, 뭐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거는 뭐 지어주세요. 여기 있잖아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 자, 그래서 대여 품목 요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구입 품목 해가지고 섞여서. 근데 이게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한 번만 봐두세요. 26번 대상자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은 대상자가 노인이죠. 노인한테 어떻게 서비스 해주죠? 스스로 편안하게. 1. 대상자의 욕구를 최대한 억제한다. 2. 요양보호사의 생활 방식을 따르게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파악하여 스스로 하도록 유도한다. 4. 가급적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5. 생활용품은 주로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3번이 정답이죠? 대상자의 욕구를 최대한 억제하는 게 아니죠. 대상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줘야 되고요. 요양보호사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기준이 누구죠? 대상자 기준이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판단이 아니에요. 생활용품은 주로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일회용품을 주로 사용하면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잖아요. 일회용품은 이제 오염물질을 이제 만졌을 때 일회용 장갑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27번 다음 중 바람직한 비언어적 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2. 희미한 미소를 짓는다. 3. 아주 가까이 마주보고 말한다. 4. 눈썹을 지켜준다. 5. 관심을 보이며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5번이죠? 이거는 너무 상식이라 넘어갈게요. 28번 결핵 감염 대상자 접촉한 요양보호사의 사후 감염 예방 조치로 옳은 것은 결핵이죠? 결핵은 감염성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주에서 1개월 이후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해야 됩니다. 결핵은요,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29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한다.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 이제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공단에서. 그러면 기본 정보하고요. 인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자 비교해서 좀 이따가 계획서라고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좀 이따 볼게요. 그럼 기재된 내용이 아닌 게 뭘까요?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 인정번호, 본인 부담률, 돈이 되는 게 몇 번이죠? 돈이 4번이에요. 4번. 본인 부담률. 본인 부담률. 자,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가 뭘까요? 재가하고 시설이 있어요. 재가냐 시설에서. 재가에서 할 것이냐 시설에서 할 것이냐 그거. 그럼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에서 돈과 관련된 것은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입니다.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 여기에 급여, 뭐 본인 부담률 이 얘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 부담률. 이거.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이용 계획서라고 해도 돼요. 계획서. 요거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서하고 이용 계획서하고 계획서를 기반으로 여기 본인 부담률 해서 돈은 계획서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는 거예요. 30번 요양보호 업무 수행 중 기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1.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때 2. 대상자의 가족이 결혼식을 할 때 3.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4.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5. 새로운 요양보호 방법을 찾았을 때 답은 2번이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항상 기준은 누구죠? 요양보호 대상자예요.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라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31번 임종 적응 단계 중 수용에 해당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나냐 말이야. 아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2. 3. 나는 지쳤어. 수용이에요. 수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우리 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수용이 뭐죠? 수용이 3번입니다. 나는 지쳤어. 그래서 부정은 아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이게 부정입니다. 분노. 왜 하필 나냐? 이게 분노. 그 다음에 타협. 우리 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취직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타협입니다. 뭐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타입이죠. 그 다음에 우울,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그 다음에 수용, 나는 지쳤어. 이거 수용,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지쳤어. 이제 받아들여. 이게 수용. 요거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세요. 요거 자주 나옵니다. 32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때 부작용으로 알맞은 것은 요거 신규 개정판에 새롭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요. 요거는 알아두세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알로에 해가지고 이뇨제가 소변으로 되는 건데요. 요 부작용이 뭘까요? 약효과잉, 칼륨 결핍, 약효 감소, 저혈당, 혈압 상승. 요거 설명하고 갈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의약품이라는 게 기능 향상, 기능 저하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게 의약품인데요. 인삼은 기능 향상이죠. 그래서 혈압 상승, 약효 과잉, 혈압일 때, 그다음에 지방, 산, 그리고 논래 산일 때는 뭐냐면 이게 기능이 향상이에요. 지방은 몸에 안 좋지만 지방산은 몸에 좋아요. 그래서 혈액 응고 억제, 즉 약효 과잉, 그리고 약효 과잉,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약효 저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생제는 약효 감소고 한데 고혈압인데 저혈당이에요. 저혈당. 그러면 다른 말로 해가지고 우리가 당뇨병이 혈당이 높은 거죠. 고혈당이죠. 그러면 고혈당에서 뭔가 치료하다가
조금 합병증이 생기는 게 저혈당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혈압 약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이거를 먹다가 당뇨가 이제 좀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혈당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렇게 이해해 줘야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혈압약, 저혈당. 왜냐하면 시험에 나올 게 이겁니다. 저혈당하고 칼륨 결핍이에요. 칼륨. 알로에하고 이뇨제, 그러니까 소변이 잘 나오게 하면 소변으로 해서 칼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륨 결핍이에요. 여기 시험에 나올 게 저혈당, 칼륨 결핍 요거 외워둬야 됩니다. 이건 외우세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100% 나온다고 봐줘야 돼요. 100%입니다. 자, 그래서 칼륨 결핍입니다. 칼륨 결핍, 알로에, 이뇨제, 칼륨 결핍. 33번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자가 아닌 것은 1.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2. 사회복지관 종사자 3. 재가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4. 장애인 복지 종사자 5. 노인복지 시설 관리자. 답은 5번이죠. 여기서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사람, 장애인 시설 관련자, 구급대 의원,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그럼 노인복지 시설 관련 종사자예요. 시설 관리자가 아니라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요거 이해가 되죠? 34번 심폐소생술 시행 중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시점으로 오는 것은 1. 외상의 징후가 보일 때 2.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일 때 3. 의식이나 반응이 없을 때 4. 기도를 유지할 때 5. 호흡과 맥박이 회복될 때. 답은 2번입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일 때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은 심은 심장이고 폐는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35번 대상자가 약국에 약을 타다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가는 길에 본인 아들과 관련된 행정 업무 도움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흔쾌히 승낙하면서 대상자 아들의 행정 업무를 대행해준다. 이 업무 범위 외의 일로 대상자 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3. 대상자가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한다. 4. 가족 일을 대행할 때는 별도의 팁을 요구한다. 5. 아들에게 전화해서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죠?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그러니까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 업무까지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2번처럼 표현하면 됩니다. 업무 범위 외의 일로 대상자 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하세요. 합격합니다. 그렇게 시험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몇 문제만 풀어보고요. 그리고 정리를 잘 한번 하세요. 책을 가지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정리 한번 하세요. 그러면 합격합니다. 아니면 요약된 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쭉 해서 봐도 됩니다. 요약본 가지고 합격한 분도 있어요. 제가 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합격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요약본 가지고도 충분히 합격하니까 끝까지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격하세요.